제164화 대권을 잡은 사마소 제1장 관구검의 군사가 물러가는 것을 보고 사마사는 관리들을 모두 불러 대책을 의논했다. 그러자 상서 부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 관구검의 군사가 물러간 것은 오군이 수춘성을 습격할까 두려워서입니다. 항성으로 돌아가면 군사를 나누어 막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장군께서는 한 무리의 군사로는 낙가성을 취하시고 다른 한 무리의 군사로는 항성을 취하시며 또 다른 한 무리의 군사로는 수춘성을 취하라는 영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회남의 군사는 반드시 물러날 것입니다. 연주자사 등에는 지모가 뛰어난 인물이니 그러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샛길로 달려가서 낙가성을 취하라 하시고 뒤이어 대군을 보내 돕는다면 적을 격파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게 좋겠구려. 사마사는 부가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사자를 등에게 보내 경문을 전하고 연주 일대의 군사를 일으켜 낙가성을 치면 사마사 자신이 군사를 이끌고 뒤따라가 합류할 것임을 알렸다. 그 무렵 항성에 있던 관구검은 수시로 사람을 보내 낙가성의 움직임을 살피는 한편 적군의 습격에 대비하기 위해 문음을 군영으로 불러 대책을 의논했다. 그러자 문음이 말했다. 도독은 너무 염려하십시오. 저와 못난 제 아들 문왕에게 군사 5천만 내주시면 낙가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관구검은 크게 기뻐하며 군사를 내주었다. 이에 문음 부자는 군사 5천을 이끌고 낙가성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선두부대 쪽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낙가성 서쪽은 위군으로 가득 찼는데 그 숫자는 1만 남짓입니다. 멀리 중군 쪽을 보니 총사령관의 군막인 호장을 에워싸고 흰 쇠꼬리 깃발 황금도끼 검은 일산 붉은 깃발 등이 질비하였습니다. 그 안에 숫자를 수놓은 비단 깃발이 세워져 있으니 그곳에 사마사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군영을 빨리 세우고는 있었으나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쇠채찍을 든 채 보고를 듣던 문양이 아버지 문음에게 말했다. 저들이 아직 군영을 세우지 못한 틈을 타 군사를 둘러 나누어 좌우에서 치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언제 가는 게 좋겠느냐? 오늘 해가 지면 아버님께서는 군사 2,500을 이끌고 성 남쪽으로 가십시오. 저는 나머지 군사 2,500을 이끌고 성 북쪽으로 가겠습니다. 삼경의 위군 군영에서 만나시지요. 알았다. 문음은 아들의 제안에 따라 그날 저녁 군사를 둘러 나누었다. 이때 문왕의 나이 18세였다. 키가 팔척인데 몸에 갑옷을 두르고 허리에 쇠채찍을 차고 손에 창을 든 그는 마리에 휙 뛰어오르더니 멀리 보이는 군영을 향해 달려나갔다. 그날 밤 군사를 이끌고 낙가성에 도착한 사마사는 군영을 세우게 한 뒤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등해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 밑에 혹을 떼어낸 자리가 아프기 때문에 군막 안에 누워있는 그를 갑옷 입은 병사 수백 명이 빙 둘러서서 호위하고 있었다. 삼경 무렵 갑자기 군영 안에서 함성이 울리더니 군마가 크게 어지러워졌다. 사마사가 물었다. 무슨 일이냐? 그러자 누군가 대답했다. 한 무리의 군사가 군영의 북쪽 방배를 뚫고 쳐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장수가 어찌나 용맹한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마사는 크게 놀랐다. 가슴에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면서 눈알이 혹을 잘라낸 상처자리로 튀어나오는 바람에 바닥에 흘러내린 피가 낭자했다. 견딜 수 없이 아팠지만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까봐 이불을 악물고 참았다. 얼마나 세게 물었던지 이불이 너덜너덜해질 정도였다. 알고 보니 사마사의 군영을 난장판으로 만든 자는 문왕이었다. 먼저 도착한 그가 군사를 이끌고 떼지어 쳐들어와 군영 안에서 좌충우돌 닥치는 대로 죽이니 위군 병사들이 당해내지를 못했다. 맞서는 자도 있었으나 문왕이 찌르는 창과 때리는 쇠채찍에 맞아 죽지 않는 자가 없었다. 문왕은 아버지가 빨리 달려와 외부에서 호응해 주기를 기다렸지만 어찌된 셈인지 아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몇 번이나 적의 중군으로 뛰어들었지만 그때마다 화살과 쇠뇌살이 쏟아져 뒤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달려드는 위군을 내리 쳐 죽이고 있었는데 날이 밝아오면서 하늘을 울리는 요란한 북소리가 북쪽에서 들려왔다. 이에 문왕이 뒤따르던 종자를 돌아보며 물었다. 아버님께서는 남쪽에서 돕겠다고 하셨는데 도리어 북쪽으로 오시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종자인들 알 리가 없었다. 이에 문왕이 말을 달려가 보니 한 무리의 군사가 질풍처럼 달려오는데 앞장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등이었다. 긴 칼을 비껴들고 말을 달려오던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역적은 게 섰거라. 이에 크게 노한 문왕이 창을 꼬나들고 달려나갔다. 두 사람은 맞부딪혀 50합을 겨루었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동안에 대거 몰려온 위군이 앞뒤로 협공하니 문왕의 휘하군사들은 살 길을 찾아
제각기 흩어지고 말았다. 홀로 남은 문왕은 필마단기로 혈로를 뚫고 달아났다. 수백 명의 위군 장교들이 그를 뒤쫓았다. 낙가교 부근에 이르렀을 때 거의 따라잡히게 된 문왕은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네, 이놈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더니 위군 장교들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쇠채찍을 휘두르는 곳마다 병사들이 말에서 굴러떨어지는 것을 보고 위군이 뿔뿔이 달아나니 그제서야 문왕은 말머리를 돌려 유유히 사라졌다. 달아나던 위군 장교들이 다시 모여 말했다. 저자 홀로 우리를 물리치다니. 아직 우리 숫자가 많으니 힘을 앞에 추격합시다. 이에 위군 장교 100명이 다시 추격하자 문왕은 버럭 화를 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는 말을 달려 위군 장교들 속으로 뛰어들더니 쇠채찍으로 몇 사람을 쳐 죽인 다음 다시 말머리를 돌려 유유히 떠나갔다. 그 뒤로도 위군 장교들은 연거푸 4번을 더 추격했지만 그때마다 문왕 한 사람에 의해 보기 좋게 격퇴당하고 말았다. 이 일을 두고 후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장판에서 조족은 혼자 막아내더니 그로부터 조자룡 호걸로 이름났지. 낙가성한 창칼이 부딪히는 곳마다 문왕의 담력 기계 또 보게 되는구나. 알고 보니 아들 문왕에게로 오던 문음은 도중에 가파르고 험한 산길을 잘못 찾아드는 바람에 골짜기 안에서 밤새도록 길을 헤맸다. 겨우 길을 찾아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날이 환해진 뒤였다. 문왕의 인마들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했고 위군이 크게 이긴 흔적만이 보였다. 이에 문음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퇴각했다. 그러자 위군이 그 기세를 타고 추격해오므로 문음은 군사를 이끌고 수춘성으로 달아났다. 제2장 한편 위나라 전중교의 윤대목은 원래 조상의 신복이었는데 조상이 사마사에게 모살된 뒤 사마사를 섬기고 있어도 늘 그를 죽여 조상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런 윤대목은 전부터 문음과 교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이에 사마사가 눈알이 빠져나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자 그는 군막 안으로 들어가 말했다. 문음은 원래 반역할 뜻이 없었는데 관구검에게 핍박을 받아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제가 가서 설득하면 틀림없이 투항할 것입니다. 사마사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윤대목은 머리에 투구를 쓰고 몸에 갑옷을 걸친 채 말을 타고 나는 듯이 문음을 뒤쫓았다. 얼마 후 그의 모습이 보이자 윤대목이 큰 소리로 외쳤다. 문자사는 이 윤대목이 보이시오? 문음이 고개를 돌려보니 윤대목이었다. 윤대목은 투구를 말 한 장 앞에 내려놓고 채찍을 들어 가리키며 말했다. 문자사는 어찌 며칠을 못 참는 것이오? 이는 사마사가 죽을 것임을 한 윤대목이 문음을 더 붙들어 두려고 한 말이었다. 그러나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문음은 언성을 높여 욕하며 화를 쏘려고 했다. 이에 윤대목은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통곡하며 돌아갔다. 문음은 군마를 거두어 수춘성으로 달아났지만 수춘성은 이미 군사를 이끌고 온 제갈탄에 의해 점령된 뒤였다. 이에 다시 항성으로 돌아가려는데 위군 장수 호준 왕기 등의 등이 이끄는 군사들이 모두 세길로 도착했다. 형세가 다급해진 문음은 오나라 손준에게로 가서 투항했다. 이 무렵 항성에 있던 관구검은 수춘성이 이미 함락되었고 문음의 군사마저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위군이 세길로 나누어 성 밖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성 안의 군사를 총동원해 싸우러 나갔다. 등해와 서로 마주치자 관구검은 가롱을 출마시켰다. 이에 싸우러 나간 가롱은 단 일합의 등해에 단칼을 맞고 말밑으로 굴러떨어졌다. 기세를 탄 등해가 군사를 휘몰아 덮쳤다. 관구검은 죽기로 항전했으나 그의 군사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그때 호준 왕기가 군사를 이끌고 사방으로 협공해왔다. 이에 관구검은 대적하지 못하고 10여 기만 이끌고 달아났다. 신현성에 이르니 현령 송백이 성문을 열고 그를 맞아들인 후 연애를 베풀어 융숭이 대접했다. 그것이 계략이었다. 거사에 실패하고 피로에 지친 관구검은 송백의 환대에 마음을 놓고 술을 마시다가 크게 취해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러자 송백은 사람들을 시켜 술 취한 관구검을 죽인 뒤에 그 목을 위군에 바쳤다. 이로써 회남 땅은 평정되고 관구검의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병을 얻은 사마사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제갈탄을 군막 안으로 불러 인수를 해주면서 정동 대장군에 제수하고 양주 여러 방면의 군마를 지휘토록 했다. 한편 자신은 군사를 거두어 허도로 회군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사마사의 눈 통증은 그치지 않았다. 거기다 저작거리에서 처형한 이풍 장지 파우현 3사람이
밤마다 침상 앞에 나타나 목숨을 돌려달라고 외치는 환영에 시달려야 했다.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마사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낙양으로 사람을 보내 동생 사마소를 불러오게 했다. 급히 달려온 사마소는 사마사가 병들어 누워있는 침상 아래 엎드려 하염없이 울었다. 그러자 사마사는 겨우 정신을 차려 동생 사마소에게 유언을 남겼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권력의 책임이 너무 무겁구나. 그래서 내려놓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 내가 나를 대신하여 이 권력을 맡아라. 절대로 국가대사를 남에게 가벼이 맡겨서는 아니 된다. 그리하면 스스로 멸족의 화를 부르게 될 것인즉. 말을 마치고 인수를 건네는 사마사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 흘렀다. 사마소가 무언가를 물어보려는데 갑자기 아! 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눈동자가 튀어나오더니 사마사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때가 정원 2년 2월 그의 나이 48세 때였다. 이렇게 하여 대권을 장악하게 된 사마소는 형의 죽음을 외부에 발표하고 위나라 국주 조모에게 표문을 올려 이를 아뢰었다. 그러자 조모는 허도에 칙사를 보내 잠시 허도에 주둔하며 오나라의 침략을 방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마소가 머뭇거리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종회가 말했다. 대장군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 인심이 아직 안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이곳에 머물러 계시다가 만일 조정의 병고라도 생기게 되면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응? 그렇구나. 그리고는 즉시 군사를 돌려 낙수 남쪽에 주둔시켰다. 이 소식을 들은 조모는 크게 놀랐다. 그러자 태위 왕숙이 아뢰었다. 사마소는 이미 그 형을 이어 대권을 장악하였사오니 폐하께서는 제후로 봉하고 벼슬과 자귀를 내려 그를 안심시키소서. 이에 조모는 사마소를 대장군 녹상서사에 봉한다는 조서를 왕숙에게 주어 보냈다. 조서를 받은 사마소는 조정에 들어와 감사의 절을 올렸다. 이로부터 조정 안팎의 크고 작은 정치는 모두 사마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제3장 이 같은 위나라 정세는 낙양에 풀어놓은 총나라 세작들에 의해 성도에 즉시 보고되었다. 이에 강유가 후주에게 아뢰었다. 사마사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고 사마소가 대권을 잡은 지도 얼마 되지 아니하였으니 당장은 낙양을 함부로 떠나지 못할 것이옵니다. 하오니 이 기회를 틈타 위나라를 정벌하면 중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좋소. 그럼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를 정벌하시오. 후주가 허락하자 강유는 한중으로 가서 군마를 정돈했다. 위나라를 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된 정서대장군 장익이 말렸다. 총나라 땅은 협소하고 재정과 식량마저 부족하니 원정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지세의 험함에 의지하여 우리 땅을 지키면서 군사들을 돌보고 백성을 아끼는 이만 못합니다. 이것이 나라를 보전할 최상책입니다. 그러나 강유의 태도는 단호했다. 그렇지 않소. 지난날 생상께서는 초려에서 나오시기 전부터도 천하가 셋으로 나뉠 것을 알고 계셨지만 6번이나 기산으로 나가 중원을 도모하셨소. 불행히 도중에 돌아가셔서 큰 공을 세우지는 못하셨으나 내가 생상의 유언을 받은 이상 마땅히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하고 그 뜻을 이을 것인즉 비록 죽더라도 여한은 없소. 지금 위나라에 틈이 생겼으니 이 기회에 정벌하지 아니한다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려야 한단 말이오? 그러자 곁에 있던 하우페가 말했다. 장군 말씀이 옳습니다. 날랜 기마병을 이끌고 포한으로 출격해야 합니다. 조서와 남한을 점령하면 나머지 여러 군은 쉽게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익이 말했다. 지난번 이기지 못하고 돌아온 가닥은 모두 출병이 너무 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방비가 없는 곳을 치고 예상치 못한 곳으로 나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불이 나게 진군하여 위군으로 하여금 방비할 틈을 주지 아니하면 반드시 크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강유는 군사 5만을 이끌고 포안으로 떠났다. 촉군이 조수에 도착하니 변방을 지키던 위군 병사가 옹주자사 왕경과 부장군 진태에게 이를 보고했다. 그러자 왕경은 먼저 기마병과 보병 7만을 동원해 적을 맞으러 나갔다. 강유는 장익과 하우페를 불러 각각 이러저러 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두 사람이 계책을 받고 떠나자 강유는 몸소 대군을 이끌고 조수를 등진 채 진을 쳤다. 그러자 옹주자사 왕경은 장수 몇 명을 이끌고 나와 강유에게 물었다. 위나라는 오나라 총나라와 함께 이미 정족지세를 이루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툭하면 침범을 일삼는 것이냐? 그러자 강유가 대답했다. 사마사가 아무 까닭 없이 임금을 패하니 이웃나라에서 그 죄를 묻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하물며 너희는 우리의 원수나라가 아니냐? 이에 왕경은 장명 화영 유달 주방의 네 장수를 돌아보며 말했다.
족군이 배수진을 치고 있으니 싸움에 지면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되어 있다. 강유는 날래고 용맹하니 너희들 내 장수가 힘을 합쳐 싸우라. 그가 물러날 기미가 보이면 바로 추격하라. 예. 네 장수는 좌우로 나뉘어 달려나가 강유와 맞붙었다. 그러나 강유는 몇 탑 싸우더니 이내 말머리를 돌려 본영 쪽으로 달아났다. 왕경은 군사를 휘몰아 일제히 그를 뒤쫓았다. 강유는 군사를 이끌고 조수 서쪽으로 달아났다. 그러다가 조수 강변에 이를 즈음 장병들을 향해 크게 외쳤다. 사세가 위급한데 장수들은 어찌 힘을 다해 싸우지 아니하는가? 배수의 진을 새삼 일깨운 것이다. 과연 아픈 시퍼런 강물뿐이었다. 이에 달아나던 장수들이 일제히 분발하여 반격을 가하니 위군은 대패할 수밖에 없었다. 장익과 하우페는 위군의 배후를 닥치는 대로 공격하면서 두 갈래로 나누어 위군을 포위했다. 강유가 무위를 떨치며 위군 속으로 돌진하여 좌충우돌하니 위군은 큰 혼란에 빠져 저희끼리 짓밟고 짓밟혀 죽은 자가 태반이고 쫓기다 조수에 빠져 죽은 자 또한 수도 없이 많았다. 목이 잘려 죽은 위군 병사만 1만을 넘었으니 그 시체가 멸리나 널브러져 있었다. 왕경은 폐잔병 100기를 이끌고 사력을 다해 탈출한 뒤 곧장 적도성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간 뒤에는 문을 닫아 걸고 다시는 나가 싸우려 들지 않았다. 대승을 거둔 강유는 군사들을 배불리 먹인 뒤 그들을 이끌고 다시 적도성을 공격하려 했다. 그러자 장익이 말렸다. 장군은 이미 공적을 세우셨고 위엄과 명성도 크게 떨치셨으니 이쯤에서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출전하였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이는 마치 뱀을 그린 뒤에 다리를 덧붙이는 것처럼 쓸데없는 짓으로 일을 망칠 뿐입니다. 강유는 단호했다. 그렇지 않소. 지난번 싸움에 졌지만 마음만은 계속 전진하여 중원을 마음대로 누비고 싶었소. 오늘 조수에서 벌인 일전으로 위군에 간담은 서늘해졌을 것이니 내 생각에 적도성을 점령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요. 군사들의 사기 떨어뜨리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오. 장익이 거듭 말렸으나 강유는 끝내 듣지 않고 적도성을 치러 갔다. 제4장 그 무렵 옹주의 정서장군 진태는 왕경과 함께 군사를 일으키고 지난번 패전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때마침 연주자사 등해가 군사를 이끌고 도착했다. 진태가 영접하여 인사를 마치고 나자 등해가 말했다. 이제 대장군의 명을 받들어 특별히 장군을 도와 적군을 격파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진태가 기뻐하며 등해에게 물었다. 어떤 방법으로 적을 칠 계획이오? 강유는 조수에서 승리를 거두었지요. 만일 저들이 강족 군사를 불러 동쪽으로 관농을 쟁탈하고 4개군의 경문을 보냈다면 우리 군사에 커다란 우환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적도성을 도모하러 갔습니다. 적도성으로 말하면 그 성벽이 견고하여 다급히 몰아치더라도 공략하기가 어려운 곳이니 군사들이 힘만 헛되이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군사들을 항령에 포진시켰다가 뒤에 진군하여 공격할 것인데 이리 되면 촉군은 틀림없이 패할 것입니다. 진태가 말했다. 참으로 묘책이오. 이에 등에는 50명씩으로 구성된 20개 부대를 먼저 차출한 뒤 병사들에게 지시했다. 너희들은 각종 깃발과 북과 나팔, 횃불 등을 휴대하고 낮에는 숨고 밤에만 행군하여 적도성 동남쪽의 높은 산 깊은 골짜기에 매복토록 하라. 적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적군이 오면 일제히 북을 울리고 나팔을 불어 새를 과시하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포를 쏴서 적군을 놀라게 하라. 예! 20개 부대는 도구를 갖추고 현장으로 떠났다. 이후 진태와 등에도 각기 군사 2만을 이끌고 적도성으로 잇따라 출발했다. 한편 적도성을 포위한 강유는 팔방으로 성을 공략했으나 며칠을 계속해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해 마음이 울적하고 괴로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계책이 생각나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황혼 무렵에 갑자기 전령이 4대 차례나 잇따라 달려와서 급보를 전했다. 적군이 두 길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깃발에 큰 글씨로 뚜렷이 쓰여 있는데 하나는 정서장군 진태이고 또 하나는 연주자사 등해입니다. 강유가 크게 놀라 하우페를 불러 물었다. 진태와 등해라는 자가 쳐들어오고 있다는데 어찌하면 좋겠어? 내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등해는 젊어서부터 병법에 능통하고 지리에 밝은 자입니다. 이제 그가 군사를 거느리고 오니 잠옷 강한 적수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하우페의 충고를 강유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적군은 멀리서 왔으니 지쳐 있을 것이오.
그런즉 우리가 저들에게 군영 세울 틈을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치는 것이 상책이요. 그리고는 장익을 남겨 적도성을 공격토록 하고 하우페에게는 군사를 이끌고 진태를 맞아 싸우라는 영을 내렸다. 그리고 자신은 군사를 이끌고 등해를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런데 오리도 못 가 갑자기 동남쪽에서 포소리가 한 번 울리더니 북소리 나팔소리가 땅을 흔들고 불빛이 하늘을 찔렀다. 강유가 말을 달려가 보니 주위는 온통 위군 깃발로 덮여 있었다. 강유는 깜짝 놀라 말했다. 아, 내가 등에 계략에 빠졌구나. 그리고는 하우페와 장익에게 각기 적도성을 포기하고 빨리 퇴각하라는 영을 내렸다. 이에 촉군은 모두 한중으로 돌아갔다. 강유가 뒤에 남아 후미를 직접 엄호했는데 배후에서는 북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강유는 그곳에서 물러나 검각현으로 들어설 때 비로소 횃불이 타오르고 북소리가 울리던 20여 곳이 모두 군사가 없는 빈 곳임을 알게 되었다. 등해의 위장 전술에 당한 것이었다. 군사를 거둔 강유는 종제로 퇴각하여 그곳에 주둔했다. 한편 후주는 강유가 조수 서쪽에서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조서를 내리고 그를 봉하여 대장군으로 삼았다. 이에 강유는 벼슬을 받고 표문을 올려 성은에 감사한 뒤 다시 출전하여 위나라를 칠 계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